백만장자는 딸의 사고력과 수학 실력이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을 느꼈다. 다음 날 그는 학교에 일찍 찾아가 선생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려 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놀라운 광경이었다. 딸 옆에 앉은 한 노숙 소녀가 고급 수학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곧이어 학교 전체를 감동시킬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르레는 부산의 새벽 공기가 은채의 얼굴을 스쳤다. 5살 빼기 여린 몸이 낡은 이불 속에서 떨리듯 움직였다. 쪽방촌 뒷골목, 폐업한 분식집 처마 밑이 그녀의 집이었다. 은채는 천천히 눈을 떴다. 손가락이 얼얼할 정도로 추웠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거리의 소리와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법은 어린 그녀의 몸에 이미 깊이 새겨져 있었다. 엄마, 입술로만 중얼거렸다. 8개월 전 그 차가운 겨울날 이후로 은채의 가슴 속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생겼다. 아무리 무엇으로 채우려 해도 그 빈자리는 매일 밤 은채를 꿈속에서 울게 만들었다. 해진 분홍색 한복 치마 저고리를 바로 잡았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입혔던 옷이었다. 양반의 피가 흐르는 우리 딸, 항상 당당하게 살아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한복은 이제 너무 작아져 허리춤이 배꼽 위로 올라왔지만 은채는 그것을 벗을 수 없었다. 마지막 남은 어머니의 온기가 느껴지는 유일한 물건이었다. 거친 손가락으로 자신의 보물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전부가 담겨 있었다. 편의점 앞에서 주운 반쪽짜리 연필, 대학가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백지들, 그리고 학교 뒷마당에서 찾은 반쪽짜리 공책. 은채는 한 장 한 장을 소중히 넘겼다. 그 위에 어머니가 가르쳐준 한글이 서툴게 쓰여 있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배고픔은 항상 그녀의 친구였다. 보자기 한쪽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다. 어제 저녁 시장 떡볶이 가게 아저씨가 몰래 건네준 찐빵 반쪽이 들어있었다. 먹을 건 항상 조금씩 오래오래 먹어야 해. 어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은채는 찐빵을 3조각으로 나누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끼를 위한 준비였다. 첫 조각을 입에 넣자 단팥의 달콤함이 입안에 퍼졌다. 몇 초간 은채는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했다. 잠시나마 행복의 기억이 스쳐갔다.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 어두운 골목, 술에 취해 잠든 노숙자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시장의 소리. 은채는 자신의 하루 일정을 머릿속으로 계획했다. 먼저 인근 초등학교 근처로 가야 했다. 그곳에서 때때로 아이들이 버린 학용품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도서관 뒤편 쓰레기통을 뒤져볼 것이다. 지난주에는 반쪽이 찢어진 동화책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은채는 낡은 고무신을 발에 맞췄다. 너무 커서 발이 빠질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보자기를 등에 둘러맸다. 오늘도 살아남기 위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다른 삶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처럼, 따뜻한 밥을 먹는 아이들처럼, 엄마의 품에서 잠드는 아이들처럼 골목을 빠져나오며 은채는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지막 별이 사라지고 있었다. 엄마 오늘도 저 잘 지낼게요. 지켜봐 주세요. 작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리며 은채는 또 하루를 시작했다. 은채의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빛나고 있었다. 남포동 신호등 앞 그들의 직장이라 불렀던 곳에서 어머니는 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아이와 함께 구걸하는 여자를 향해 던지는 경멸의 시선 속에서도 어머니 김혜련은 당당했다. 꼬마야, 저 여자는 뭐 하는 거니? 애를 데리고 저러면 안 되는데. 지나가는 할머니의 속삭임이 들렸던 날 어머니는 은채의 귀를 살며시 가리며 웃음 지었다. 그들은 우리를 모르는 거야, 은채야. 우리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부자란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한 꿀처럼 은채의 상처를 감쌌다. 밤이면 부산역 뒤편 골목, 겨우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판자촌에서 어머니와 은채는 서로의 천으로 추위를 이겨냈다. 은채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잠들곤 했다. 그 리듬만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 기침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가벼운 헛기침이었다. 은채는 그것이 어떤 재앙의 시작인지 알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밤마다 들리는 기침 소리가 거칠어졌다. 약을 살 돈이 없었다. 병원은 그들에게 너무 먼 세상의 이야기였다.
괜찮아, 은채야. 엄마는 강해.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말과 달리 그녀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걸로 번 돈으로 약국에서 기침약을 사왔지만 이미 늦었다. 결핵이라는 무서운 병은 이미 어머니의 폐를 갉아먹고 있었다. 혹한의 겨울날 광안대교 아래 임시 거처에서 어머니는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은채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차가운 어머니의 몸을 깨우려 애썼다. 엄마, 일어나요. 엄마, 제발.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고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검은 봉투에 넣었다. 모두가 은채를 위로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데려가지 않았다. 혼자 남겨진 은채는 그날 처음으로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러나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녀와 함께 남았다. 특히 글자에 대한 사랑이었다. 혜련은 놀랍게도 글을 잘 읽고 썼다. 밤이면 촛불 아래서 은채에게 한글을 가르쳤다. 하여건 기야 은채야. 하늘이 땅을 떠받치는 모양이지. 우리 삶도 그래. 아무리 힘들어도 하늘은 언제나 우리 위에 있어. 어머니는 어디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특별한 순간에 어머니의 과거가 드러났다. 여학교에서 배운 시를 읊을 때의 우아한 손짓, 맞춤법 하나 틀리지 않는 정확한 발음, 그리고 가끔 무심코 흘러나오는 프랑스어 단어들.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은채가 물었을 때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언젠가 네가 다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저 배우는 데 집중하렴. 지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재산이야. 어머니의 장례식은 없었다. 무연고자 시신은 화장되어 바다에 뿌려졌다. 은채에게 남은 것은 낡은 한복, 보자기 몇 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유산,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이었다. 어머니가 떠난 후 은채는 더욱 필사적으로 배움에 매달렸다. 그것만이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였다. 버려진 책과 공책을 모으며 은채는 어머니의 영혼을 가까이 느꼈다. 마치 어머니가 그녀 곁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부산의 겨울은 가혹했다. 해풍이 몰아치는 밤, 은채는 버려진 컨테이너 박스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작은 양초 하나가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책, 한글 첫걸음을 펼쳤다. 겉표지는 찢어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은채에게는 보물보다 귀했다. GNDR. 은채의 입술이 소리 없이 재음을 따라갔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녀는 작은 막대기로 컨테이너 바닥의 먼지 위에 글자를 그렸다. 한 획, 한 획이 모여 글자가 되고 글자가 모여 단어가 되었다.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다. 배고픔에 창자가 꼬이는 밤이었지만 은채는 그것을 잊었다. 글자의 세계에 빠져들면 모든 고통이 잠시 물러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세종대왕님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드셨단다. 네가 지금 배우는 이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글자야. 은채는 양초가 다 타들어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양초가 꺼지자 컨테이너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밖에서는 취객들의 고함 소리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얇은 담요를 몸에 단단히 감싸고 웅크렸다. 담요 아래서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글자를 그렸다. 어둠 속에서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어두거둑한 새벽에 일어났다. 시장 뒷골목으로 향했다. 상인들이 버린 채소와 과일 조각들을 모았다. 약간 문드러진 사과 반쪽, 시들한 배추잎 몇 장. 그것이 오늘의 아침이었다. 야 꼬마야, 또 왔구나. 생선가게 할머니가 은채를 발견하고 손짓했다. 유일하게 은채에게 친절한 어른이었다. 이거 먹어. 어제 남은 거야. 할머니는 조그만 김밥 조각을 건넸다. 은채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학교는 다니고 있니? 은채는 눈을 내리깔았다. 학교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환상과도 같았다. 깔끔한 교복을 입고 책가방을 메고 선생님께 배우는 삶, 그것은 다른 세계의 이야기였다. 아직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내 나이면 이미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 고아원에 가보지 그러니? 은채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싫어요. 그곳에 가면 제 책들을 못 가져가요. 그리고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엄마를 잊게 될까봐 두려워요라는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은채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시장에서 나와 은채는 버려진 잡지와 책을 찾아 골목을 헤맸다.
대학가 근처 쓰레기통은 특히 풍요로웠다. 그날은 행운이 따랐다. 누군가 버린 초등학교 3학년 수학 교과서를 발견한 것이다. 표지는 얼룩져 있었지만 내용은 온전했다. 은채는 기쁨에 차 보자기에 교과서를 조심스레 싸넣었다. 이제 그녀에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숫자의 세계,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의 세계.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초를 넘어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이다. 해가 질 무렵 은채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향했다. 성심여자중학교 담장 옆 오래된 벚나무 아래. 그곳에서 그녀는 학교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온종일 혼자 배운 것들을 되새기며 은채는 진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지켜보았다. 그들의 웃음소리, 선생님의 가르침, 교실의 따뜻함이 은채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언젠가는 은채는 속삭였다. 언젠가는 나도 저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벚나무에 기대 앉은 은채의 눈동자에 성심여자중학교의 웅장한 건물이 담겼다. 높은 철제 담장 너머로 보이는 세계는 마치 다른 행성 같았다. 새벽녘부터 자리를 잡은 은채는 큰 나뭇가지 사이에서 몸을 숨긴 채 등교하는 학생들을 관찰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부모님들의 고급 자동차들이 하나둘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오늘 발표 잘할게요. 하얀 교복 블라우스에 감색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차에서 내리며 외쳤다. 영어 시험 만점 받아올게요, 아빠. 또 다른 학생이 자랑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은채는 입을 살짝 벌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반짝였고 신발은 흠집 하나 없이 반들거렸다. 너무나 깨끗한 모습이었다. 자신의 더러운 손톱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내려다보았다. 옷에서는 며칠째 씻지 못한 냄새가 났다. 부끄러움이 가슴을 에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서비차 머리끈 떨어졌어.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달려갔다. 서비츠. 은채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예쁜 이름이었다. 서비치라는 소녀의 검은 머리카락이 햇살에 반짝였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맑은 종소리 같았다. 은채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등굣길의 풍경은 마치 드라마처럼 펼쳐졌다. 아이들은 무리지어 다녔고 웃음소리와 수다가 학교 마당을 채웠다. 은채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어제 강하늘 새 드라마 봤어? 완전 잘생겼더라. 에이, 난 김태호가 더 좋아. 야, 내일 수학시험인데 너희 준비했어? 그들의 걱정이 은채에겐 사치처럼 느껴졌다. 오늘 먹을 것을 찾는 것, 비나 눈을 피할 곳을 마련하는 것,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에게 발견되지 않는 것, 그것이 은채의 일상적 걱정거리였다. 벨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은 줄을 맞춰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운동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은채는 담장에 바짝 붙어 교실 창문을 응시했다. 불이 켜진 교실 안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아이들은 가지런히 책상에 앉아 공책에 필기를 하고 있었다. 저 안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까? 은채는 상상했다. 역사, 과학, 수학, 모든 것이 궁금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 너머의 지식들이 저 건물 안에 가득했다. 그것을 모두 알고 싶었다. 바람이 불자 벚나무 잎사귀가 흔들렸다. 한 잎이 은채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잎을 집어들어 보자기 속 공책 사이에 끼웠다. 작은 행운의 상징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다시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웃음소리, 뛰어다니는 발소리, 공놀이하는 소리가 은채의 귀를 가득 채웠다. 선생님들은 그늘에 모여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은채의 눈은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고정되었다. 김밥, 샌드위치, 맛있어 보이는 과일들. 침이 꼴깍 넘어갔다. 특히 한 여학생이 은채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서비치였다. 그녀는 혼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은채와 비슷하게 느껴졌다. 서비츠는 가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깃든 외로움이 은채의 가슴을 울렸다. 저 아이도 혼자구나. 은채는 자신도 모르게 담장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순간 서비츠의 시선이 담장 쪽으로 향했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은채는 숨을 멈췄다. 발각되었다는 공포가 엄습했지만 도망칠 수 없었다. 서비츠는 잠시 놀란 듯 보였다. 그러다 살짝 미소 지었다.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누군가 그녀를 향해 미소 짓는 것은 오랜만이었다.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서비츠는 책을 덮고 일어섰다. 떠나기 전 그녀는 은채를 향해 작게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은채는 담장 너머의 세상과 처음으로 연결된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은채는 더 일찍 성심여 중구로 향했다. 어제의 만남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서비치 정말 그녀를 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번에는 벚나무보다 더 담장에 가까운 위치를 선택했다. 녹슨 철제 담장에는 작은 틈이 있었고 그 사이로 학교 마당이 더 잘 보였다. 아침 안개가 부산의 언덕을 감싸고 있었다. 은채는 얇은 겉옷을 더 단단히 여미며 주변을 살폈다. 경비원이 보이지 않자 담장 틈에 눈을 바짝 갖다 대었다. 수학 시간에 발표해야 한대. 어떡하지? 교문으로 들어서는 여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그냥 교과서에 있는 공식 읽으면 돼. 친구가 대답했다. 뭐 수학 발표. 은채는 고개를 갸웃했다. 수학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기초 계산법을 넘어 은채는 버려진 교과서로 스스로 분수와 소수까지 배웠다. 어렵고 고독한 과정이었지만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느끼는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교정은 학생들로 북적였다. 은채의 눈은 서빛을 찾고 있었다. 어제 봤던 그 소녀, 책을 읽던 고독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야, 서비차.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은채의 귀가 쫑긋 세워졌다. 서비치 교문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두 개의 가방을 메고 있었다. 하나는 평범한 학교 가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이올린 케이스처럼 보였다. 오늘 연주회 있지? 긴장돼? 급으로 보이는 소녀가 물었다. 서비츠는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로 파트가 있어서. 은채는 귀를 더 기울였다. 연주회? 바이올린. 그녀에게는 너무 낯선 세계였다. 음악을 배운다는 것,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 그런 기회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교실로 들어간 후 은채는 담장을 따라 이동하며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행운이었다. 서비체 반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수학 시간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배우겠습니다. 은채의 눈이 반짝였다. 이건 그녀가 아는 내용이었다. 선생님이 칠판에 쓰는 공식을 은채는 입술로 따라 읽었다. 분모가 다른 분수를 더할 때는 먼저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합니다. 은채는 담장 아래 흙바닥에 주운 막대기로 선생님의 설명을 따라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1, 2 플러스 2, 2, 3. 그녀는 공통 분모 6을 찾아 계산했다. 3석 플러스 2석, 2석. 정답이었다. 은채는 작은 승리감에 미소 지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은채는 마치 자신도 교실 안에 있는 것처럼 집중했다. 선생님의 모든 설명, 학생들의 질문, 그리고 칠판에 적힌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새겼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채는 서빛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책이 아닌 악보를 보고 있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리듬을 연습하는 듯했다. 갑자기 서빛이 고개를 들어 담장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은채의 시선을 느낀 듯했다. 은채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너무 늦었다. 서빛이 벤치에서 일어나 담장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은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할까? 결정할 시간이 없었다. 서빛이 이미 담장에 도달했다. 거기 누구 있어? 서빛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숨을 죽였다. 침묵이 흘렀다. 어제도 널 봤어. 도망가지 마. 서빛이 다시 말했다. 내 이름이 뭐야?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담장 틈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눈이 틈 사이로 서빛과 마주쳤다. 은채.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서빛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따스한 햇살 같았다. 난 서빛이야. 매일 여기 와.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배우는 거 좋아해서. 서빛의 눈이 커졌다. 진짜? 나도. 근데 넌 왜 학교에 안 다녀? 그 질문에 은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부모가 없다는 것, 거리에서 산다는 것, 학교라는 곳은 그녀에게 너무 멀고 비현실적인 꿈이라는 것을. 내일도 올 거야. 서빛이 은채의 침묵을 이해한 듯 주제를 바꿨다. 응. 은채가 속삭였다. 그럼 내일 점심시간에 여기서 만나자. 내가 뭔가 가져올게. 서빛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다. 벨소리가 울렸다. 서빛은 급히 벤치로 돌아가 바이올린 케이스와 책을 챙겼다. 가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담장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은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있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내일이 기다려졌다. 다음 날 아침 은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얼굴을 씻기 위해 공원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손가락으로 빗질을 하고 낡은 한복 치마 저고리에 구겨진 부분을 펴려고 애썼다. 하지만 때가 탄 얼굴과 너무 작아진 옷은 어쩔 수 없었다. 서비치가 날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함이 가슴을 옥죄었다. 서비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소녀였다. 깨끗한 교복, 반짝이는 검은 머리, 바이올린까지 연주하는 재능까지. 그런 아이가 왜 자신 같은 거리의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은채는 보자기에서 작은 거울 조각을 꺼냈다. 버려진 화장품 가게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보물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게 느껴졌다. 큰 눈, 마른 얼굴, 그리고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표정. 괜찮아, 은채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가면 돼.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성심여중에 도착했을 때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학생들은 보이지 않았다. 은채는 어제와 같은 담장 틈 앞에 자리 잡았다. 허기를 느꼈지만 아침 찐빵을 먹지 않고 남겨두었다. 서빗과 만날 때 배고픔에 집중력을 잃고 싶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학교는 학생들로 가득 찼다. 은채는 서빗을 찾아 눈을 부릅떴다.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빗은 오늘도 바이올린 케이스를 메고 있었고 평소보다 더 서두르는 듯했다. 수업 시간이 흘렀다. 은채는 담장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 간밤에 발견한 동화책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읽었다. 그러나 집중할 수 없었다.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점심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점심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은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곧 서빗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 담장의 다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봐, 너 여기서 뭐 하니? 은채는 얼어붙었다. 서빗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고개를 돌리자 교복을 입은 두 여학생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더러워, 거지가 학교 앞에서 뭐 하는 거야? 한 여학생이 코를 쥐며 말했다. 야, 교감 선생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 애가 학교 담장에 붙어 있어. 다른 학생이 속삭였다. 수치심이 은채를 덮쳤다. 도망치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 걔는 내 친구야. 서빗이 달려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상기되어 있었다. 두 여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서빗을 바라보았다. 내 친구라고? 서빗, 너 미쳤어. 저건 더러운 거지라고. 첫 번째 여학생이 코웃음 쳤다. 서빗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다. 다시 그런 말 하면 용서 안 해. 지금 당장 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에 두 여학생은 어색하게 웃더니 천천히 물러났다. 서빗은 은채에게 다가와 담장 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은채야. 우리 학교에 나쁜 애들도 있어. 은채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아. 난 익숙해. 서빗의 눈이 슬픔으로 물들었다. 잠깐만 기다려. 서빗은 곧 작은 종이 봉지를 담장 틈으로 밀어 넣었다. 내가 아침에 만든 김밥이야. 맛있을 거야. 은채는 조심스럽게 봉지를 받았다. 따뜻한 김밥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배고픔이 다시 찾아왔지만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고마워. 근데 정말 내가 내 친구야?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빗은 담장 틈 사이로 작은 손가락을 내밀었다. 당연하지. 약속해. 앞으로도 친구. 은채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내밀어 서빗의 손가락과 맞붙였다. 그런데 서빗이 신비로운 표정으로 속삭였다. 다음 주 토요일 우리 학교 대청소 날에 정문이 열려 있을 거야. 그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도 몰라.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안에 들어가면 교실도 보여줄 거야?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도서관도 음악실도 다 보여줄게. 서빗의 눈이 빛났다. 근데 그 전에 내일도 와줄래? 내가 수학 문제 푸는 거 도와줄 수 있어? 은채는 놀랐다. 내가? 네 수학을 도와준다고? 서빗은 쑥스럽게 웃었다. 응,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못 풀겠어. 네가 밖에서도 수업 내용을 다 듣는 걸 봤거든.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생전 처음으로 은채는 자신의 지식이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느낌은 모든 굶주림과 추위를 잊게 했다. 내일도 올게. 은채가 미소 지었다. 내가 잘 가르쳐 줄게. 토요일 아침 은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서빗과의 약속 날이었다. 새벽녘의 공원 수도꼭지에서 얼굴을 씻고 젖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마른 손바닥으로 한복 치마를 꼼꼼히 펴고 보자기에서 최근에 주운 작은 리본을 꺼내 머리에 달았다. 은채의 가슴은 기대와 두려움으로 뒤섞였다. 학교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 신성한 곳에 자신 같은 아이가 발을 들이는 것이 허락될까? 은채는 평소보다 더 일찍 성심여중에 도착했다. 아직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정문 근처에는 이미 활동이 시작되고 있었다. 청소 도구를 실은 트럭 작업복을 입은 어른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보였다. 서비치 약속한 장소는 후문이었다. 은채는 담장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만약 들켜서 쫓겨난다면? 서비치에게 피해가 가면 어쩌지? 후문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서비치 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은채야! 서비치 속삭였다. 빨리, 아직 아무도 없어. 은채는 망설였다. 평생 경계선 밖에 있었던 아이에게 그 선을 넘는다는 것은 상상 이상의 용기가 필요했다. 괜찮아? 서비치의 따뜻한 눈이 은채를 바라보았다. 은채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렇게 그녀는 처음으로 학교 담장 안으로 들어섰다. 우와!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밖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잘 정돈된 화단, 반짝이는 유리창의 건물들, 넓은 운동장,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은채의 맨발이 아스팔트 위를 조심스럽게 걸었다. 괜찮아, 아직 시간 있어. 선생님들은 9시에 오시거든. 서비치 은채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은채는 자신의 더러운 손을 부끄러워했지만 서비치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이끌었다. 먼저 어디 가볼래? 서비치 물었다. 은채의 눈이 반짝였다. 교실, 보고 싶어. 서비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소녀는 빈 복도를 따라 걸었다. 은채는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 애썼다. 벽에 걸린 그림들, 학생들의 작품들, 표창장과 상장들이 가득한 유리 케이스. 여기가 우리 교실이야. 서비치 문을 열었다. 은채는 숨을 멈췄다. 네모난 책상들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칠판이 벽에 걸려있으며 창문에서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름표가 놓여있었다. 저기가 내 자리야. 서비치 창가 쪽 책상을 가리켰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교실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다. 벽에는 학생들의 그림과 시가 걸려 있었다. 은채는 그중 하나를 읽었다. 꿈을 꾸는 나비처럼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 은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이런 곳에서 매일 배운다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책상에 앉아 선생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친구들과 함께 웃는 것이. 앉아볼래? 서비치 자신의 책상을 가리켰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서비치의 책상에 앉았다. 딱딱하지만 편안한 의자, 깨끗한 책상 위,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이 정말 이곳에 속한 것처럼 느꼈다. 이제 도서관 가자. 서비치 제안했다. 도서관의 문이 열리자 은채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천장까지 닿는 책장들, 수천 권의 책들, 편안한 독서 공간. 그녀의 눈은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찼다. 이렇게 많은 책, 그녀가 속삭였다. 서비치는 은채를 책장 사이로 이끌었다. 여기 동화책 코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지. 은채는 손가락으로 책 등을 쓸었다. 그녀가 읽은 책은 모두 찢어지고 얼룩진 것들이었다. 이렇게 깨끗하고 완전한 책들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하나 골라봐. 같이 읽자. 서비치 제안했다. 은채는 콩쥐 팥쥐라는 제목의 책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머니가 자주 들려주던 이야기였다. 두 소녀는 도서관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책을 펼쳤다. 네가 읽어줄래? 서비치 물었다. 은채는 망설였다. 그녀의 읽기 실력이 어떨지 불안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첫 문장을 읽기 시작했다. 옛날 옛적에 착하고 부지런한 콩쥐가 살았습니다. 서비치는 놀란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와, 정말 잘 읽는다. 너 몇 학년이야?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학교 안 다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읽어? 서비치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궁금증이 묻어 있었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책을 많이 주었어.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비차, 어디 있니? 두 소녀는 놀라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빠다. 서비치 속삭였다. 여기 숨어. 서비치 재빨리 은채의 손을 잡고 도서관 가장 구석진 책장 뒤로 데려갔다. 두 소녀는 숨을 죽였다. 은채의 심장이 귓가에서 요란하게 뛰었다. 들킨다면 어떻게 될까? 도둑으로 오해받아 경찰에 넘겨질까? 그렇게 되면 보육원으로 보내질 것이고 자유는 영원히 빼앗길 것이다. 서비차.
남자의 목소리가 도서관 문 앞에서 들렸다. 여기 있어요, 아빠. 서비치 갑자기 대답했다. 은채는 놀라서 서비치를 바라보았다. 괜찮아. 서비치 작게 속삭였다. 우리 아빠는 착하신 분이야. 내가 설명할게.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은채는 도망칠 길을 찾아 주변을 살폈지만 이미 늦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책장 사이로 나타났다. 여기서 뭐하니? 서비차. 청소 시작할. 강태호의 시선이 은채에게 고정되었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성인 남성을 마주할 때면 늘 그랬다. 거리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어른들, 특히 남자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쳤다. 아빠, 이쪽은 제 친구 은채예요. 서비치 담대하게 말했다. 같이 책 읽고 있었어요. 강태호의 눈이 은채를 자세히 살폈다. 그녀의 낡은 한복, 맨발,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다가 이내 부드러워졌다. 안녕, 은채야. 그가 무릎을 굽혀 은채의 눈높이에 맞췄다. 너도 대청소 돕러 왔니? 은채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약하게 끄덕였다. 아빠, 은채는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서비치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데려왔어요. 은채가 학교가 어떤지 너무 궁금해했거든요. 강태호의 눈썹이 올라갔다. 그렇구나. 그런데 왜 학교에 다니지 않니, 은채야? 질문이 단순했지만 은채에게는 대답하기 복잡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부모가 없다는 것, 거리에서 산다는 것, 학교는 그녀 같은 아이에게는 닿을 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아빠, 은채는 정말 똑똑해요. 서비치, 아버지의 질문을 피해갔다. 수학도 잘하고 책도 정말 잘 읽어요. 방금 제가 확인했어요. 강태호는 은채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함께 깊은 연민이 깃들었다. 정말이니? 그가 은채에게 직접 물었다. 책 읽는 걸 좋아하니?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강태호의 눈에는 비웃음이나 경멸이 아닌 진실된 관심이 담겨 있었다. 네, 그녀가 작게 대답했다. 책이 좋아요. 은채는 학교 밖에서 혼자 공부해요. 서비치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담장 틈으로 수업도 들어요. 강태호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담장 틈으로? 얼마나 자주? 거의 매일요. 은채가 겁에 질려 속삭였다. 이제 그녀는 쫓겨날 것이다. 하지만 강태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잠시 고개를 돌려 감정을 추스렸다. 은채야.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배고프지 않니? 우리 셋이서 아침 먹으러 갈까?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를 쫓아내기는커녕 식사에 초대하다니. 정말요? 서비치 기쁨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은채도 데려가도 돼요? 물론이지. 강태호가 미소 지었다. 오늘 대청소는 오후에 시작하니까 충분히 시간 있어. 그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가자, 은채야. 은채는 망설였다. 어른의 손을 잡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서비치의 격려하는 미소와 강태호의 따뜻한 눈빛이 그녀를 안심시켰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자신의 작은 손을 그의 큰 손에 올려놓았다. 근처에 맛있는 팥빙수 가게가 있어요. 서비치 신나게 말했다. 은채, 팥빙수 먹어본 적 있어?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팥빙수라는 단어는 들어봤지만 그것이 어떤 맛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강태호는 두 소녀를 이끌고 학교를 나섰다. 은채는 처음으로 낯선 어른을 따라가며 두려움 대신 기대감을 느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청소를 준비하던 몇몇 선생님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지만 강태호의 자신감 있는 태도에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다. 우리 딸과 친구, 그가 간단히 설명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우리 딸과 친구, 그 말이 은채의 가슴에 따뜻하게 울렸다. 누군가의 친구로 인정받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작은 세계는 빛으로 가득 찼다. 팥빙수 가게는 아담하고 깨끗했다. 빨간색 의자와 하얀색 테이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창문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다. 은채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달콤한 팥 냄새에 취했다. 이런 가게에 들어와 본 적이 없었다. 앉아, 은채야. 강태호가 구석진 테이블로 그녀를 안내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서비치 바로 옆에 자리 잡았다. 그녀의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두 분 특대 팥빙수 하나랑 망고 빙수 하나요. 강태호가 주문했다. 그리고 샌드위치 세트도 주세요. 은채는 자신의 더러운 모습이 이 깨끗한 가게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강태호와 서비치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은채야.
몇 살이니? 강태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5살이요.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 서비치랑 같은 나이구나. 강태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학교는 어쩌다 안 다니게 됐니? 은채는 테이블 위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말해야 할까? 이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아도 될까? 아빠 그런 질문하면 안 돼요. 서비치 아버지의 팔을 툭 쳤다. 은채가 불편해해요. 강태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구나. 너무 궁금해서 그랬어. 그때 커다란 팥빙수와 망고 빙수, 그리고 샌드위치 접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은채의 눈이 커졌다. 하얀 얼음 위에 붉은 팥이 듬뿍 올라가 있고 그 위에 떡과 과일, 그리고 연유가 뿌려져 있었다. 너무 아름다워 먹기가 아까웠다. 자, 은채야, 먼저 먹어봐. 서비치 스푼을 건넸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팥빙수의 가장자리를 떠먹었다.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그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맛에 눈을 크게 떴다. 맛있어? 서비치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은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맛있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샌드위치도 놀라웠다. 부드러운 빵 사이에 햄과 치즈, 신선한 야채가 들어있었다. 은채는 너무 배고픈 나머지 빠르게 먹기 시작했다가 문득 예의를 기억하고 속도를 늦췄다. 천천히 먹어도 돼, 은채야. 강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더 필요하면 더 시킬 수 있어. 식사 중에 서비치 갑자기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다. 은채야, 이거 좀 도와줄래? 어제 수학 숙제인데 도저히 모르겠어. 공책에는 분수 문제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은채는 음식을 먹던 손을 깨끗이 닦고 공책을 받아들었다. 3, 4 더하기 5는 얼마일까요? 첫 번째 문제였다. 강태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어린 거리의 소녀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런 다음 연습장에 차분히 풀이를 시작했다. 분모가 달라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해. 그녀가 설명했다. 4와 5의 최소 공배수는 20이야. 그래서 3, 4는 15, 20이 되고 2, 5는 8, 20이 돼. 그럼 15, 20 더하기 8, 20은 23, 20. 서비치 외쳤다. 맞아. 은채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23, 20은 1과 3, 20이야. 강태호는 놀란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런 것을 알지? 누가 가르쳐줬니? 은채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붉혔다. 혼자 책으로 배웠어요. 쓰레기통에서 찾은 수학책으로. 강태호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문제도 풀어줄래? 서비치 은채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물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 이건 분수의 곱셈이야. 더 쉬워.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하면 돼. 팥빙수가 녹아내리는 동안 은채는 서비치에게 차근차근 수학을 가르쳤다. 분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녀의 설명은 놀랍도록 명확했다. 어떤 책에서도 배우지 못한 그녀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다. 강태호는 조용히 두 소녀를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한 소녀는 모든 기회와 자원을 가졌지만 수학을 어려워했고, 다른 소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거리에서 자랐지만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다 풀었다. 서비치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은채 덕분에 이제 다 이해했어. 은채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지식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다. 은채야, 강태호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에 와서 서빗과 함께 공부할래? 네가 서빗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서빗은 너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쳐줄 수 있을 거야. 은채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제안은 꿈에서도 상상하지 못했다. 정말이요, 아빠? 서빗이 기쁨에 겨워 물었다. 강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서 있었다. 은채야, 어떻게 생각해? 은채의 입에서 대답이 나오기까지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호의 제안은 그녀의 작은 우주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었다. 낯선 집에 간다는 것, 그것도 정기적으로. 그건 위험할 수도 있었다. 거리의 삶은 그녀에게 낯선 이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쳤다.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강태호가 은채의 망설임을 알아챘다. 천천히 생각해보렴. 서빗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집에는 방이 많아. 게스트룸도 있고 책도 엄청 많아. 아빠는 대학에서 수학 가르치시거든. 은채의 눈이 커졌다. 수학 선생님이세요? 강태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부산대학교 수학과 교수란다. 너같이 재능 있는 아이를 만나니 반갑구나. 재능 있는 아이. 그 말이 은채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누군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것은 어머니 이후 처음이었다. 일단 한 번만 가볼게요. 은채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야호! 서비치 기쁨에 찬 환호성을 질렀다. 오늘 와도 돼, 은채야. 강태호는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비차 은채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 오늘은 학교 청소도 있잖니. 은채는 손을 꼭 쥐었다 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곧 깨어나 차가운 골목에서 눈을 뜨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제 보자기를 가져가야 해요. 은채가 말했다. 제 책들이랑 연필이 있어서. 물론이지. 강태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서비치와 내가 같이 가서 도와줄게.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녀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 버려진 컨테이너를 그들에게 보여주기에는 너무 부끄러웠다. 강태호는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했다. 알겠어. 그럼 오후 4시에 학교 정문 앞에서 만나자. 괜찮겠니?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호가 작은 종이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그녀에게 건넸다. 혹시 길을 잃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든 전화해. 이 번호는 내 휴대폰이야. 은채는 종이를 받아 조심스럽게 접어 한복 소매 속에 넣었다. 그녀에게는 전화를 걸 방법이 없었지만 그 종이는 이상하게도 안전함을 느끼게 했다. 팥빙수 가게를 나와 학교로 돌아가는 길, 은채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난 8개월간 그녀는 혼자였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것이 안전했다. 사람들은 항상 무언가 대가를 원했다. 은채야, 뭐 생각해? 서비치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냥 이게 다 꿈 같아서. 은채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서비치는 환하게 웃었다. 꿈이 아니야, 진짜야. 우리 이제 진짜 친구가 될 거야. 학교에 도착하자 청소가 한창이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다. 강태호는 두 소녀에게 윙크했다. 너희는 도서관 책장 정리 좀 도와주렴. 난 잠시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올게. 서비치는 은채를 도서관으로 다시 데려갔다. 그들은 함께 책을 분류하고 책장에 꽂았다. 은채는 책들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등을 쓸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지식이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이거 읽어봤어? 서비치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을 건넸다.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어떤 내용이야? 자유를 찾아 모험을 떠나는 암탉 이야기야. 너랑 좀 비슷할지도. 서비치 웃었다. 은채는 책 표지를 쓰다듬었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것은 은채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였다. 청소가 끝나갈 무렵 강태호가 도서관으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은채야, 잠시 얘기 좀 할까? 그가 그녀를 도서관 구석으로 안내했다.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약속을 취소하려는 걸까? 교장 선생님과 내 이야기를 했단다. 강태호가 조용히 말했다. 네가 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은채는 숨을 멈췄다. 학교에 다닌다고? 그녀가? 하지만 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집도 없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다. 그런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네가 배우고 싶은지, 이 학교에 다니고 싶은지야.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가장 깊은 소원, 가장 비밀스러운 꿈이 갑자기 손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정말 제가 학교에 다닐 수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강태호는 그녀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네가 원한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 약속할게, 은채야. 오후 4시가 다가오자 은채는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보자기에 싸서 성심여중 정문 앞으로 향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자신의 모습을 가다듬었다. 공원 화장실에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카락도 정돈했다. 하지만 낡은 한복과 고무신은 어쩔 수 없었다.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은채는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다. 혹시 강태호가 마음을 바꿨을까? 서빗과의 약속을 잊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그녀를 속이기 위한 잔인한 장난일까? 하지만 정확히 4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춰 섰다. 창문이 내려가고 서비치의 얼굴이 나타났다. 은채야, 여기야, 여기.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 은채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 다가갔다. 운전석에서 강태호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 은채야. 약속 지켜줘서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은채는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뒷자리에 타렴. 서비치가 도와줄 거야. 서비치 뒷문을 열고 은채의 보자기를 받아들였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채에 올랐다. 가죽 시트의 부드러움이 낯설었다. 차 안은 은은한 레몬 향이 감돌았고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건 바흐야. 서비치 음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시는 작곡가. 은채는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복잡한 선율이 얽히고 설키며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그녀는 매료되었다. 예쁘다. 그녀가 속삭였다. 강태호가 백미러로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네,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엄마가 가끔 자장가 불러주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은채는 목이 메었다. 어머니의 기억은 언제나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차는 부산의 해운대 지역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점점 더 높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다가 가끔 시야에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은채는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담아내려 했다. 저기 보이는 게 우리 아파트야. 서비치 창밖을 가리켰다. 은채의 입이 벌어졌다. 그것은 아파트라기보다 하늘로 솟은 거대한 유리탑이었다.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유리창들, 세련된 외관, 그리고 문 앞에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 저기 사세요? 은채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서비치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23층. 우리 집에서는 바다가 다 보여. 은채는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와 서비치의 세계는 너무나 달랐다. 한 아이는 하늘 위에 궁전에서 살고 다른 아이는 버려진 컨테이너에서 잠을 청한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은채는 처음 타보는 엘리베이터에 긴장했다. 바닥이 올라가는 느낌에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서비치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무서운 거 아니야. 서비치 그녀를 안심시켰다. 23층에 도착하자 강태호가 은채를 인도했다. 그는 우아한 나무 문 앞에 멈춰 서서 디지털 도어락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은채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 앞에 펼쳐진 세계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 높은 천장, 전면 유리창으로 보이는 부산의 파노라마 경치, 세련된 가구들, 벽에 걸린 예술작품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함, 차가운 거리와는 달리 이 집은 따뜻했다. 어서 와, 은채야. 강태호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이제부터 이곳이 내 2번째 집이 될 거야. 언제든 환영해. 은채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떻게 이런 곳에 자신이 초대받을 수 있을까? 우선 손부터 씻자. 서비치 은채를 화장실로 이끌었다. 대리석 세면대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 향기로운 비누, 부드러운 수건. 은채는 이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마른 얼굴, 초롱초롱한 눈, 그리고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표정. 저기, 은채야. 서비치 화장실 문 앞에서 불렀다. 아빠가 너에게 줄 선물이 있대. 은채는 조심스럽게 화장실을 나왔다. 거실에는 강태호와 함께 낯선 외국인 남자가 서 있었다. 키가 크고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그 남자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서비치 그에게 반갑게 달려갔다. 데이비드 삼촌, 서비치 그를 껴안았다. 안녕 서빗, 데이비드가 유창한 한국어로 대답했다. 그의 발음에는 약간의 외국인 억양이 묻어났지만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은채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낯선 외국인은 그녀에게 더 큰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은채야, 이쪽은 데이비드 밀러 씨야. 강태호가 그녀를 부드럽게 소개했다. 내 대학 동기이자 오랜 친구지. 지금은 국제아동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어. 데이비드는 은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은채는 여전히 긴장을 풀지 못했다. 안녕 은채, 데이비드가 부드럽게 말했다. 태호 교수님이 내 이야기를 해줬어. 정말 만나보고 싶었단다. 은채는 작게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은채는 수학을 정말 잘해요. 서비치 자랑스럽게 말했다.
오늘 제 숙제 다 도와줬어요.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수학을 좋아하는구나. 네. 은채가 수줍게 대답했다. 강태호가 은채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데이비드는 네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의 단체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거든. 은채의 눈이 커졌다. 학교에 다니는 것. 그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소망이었다. 먼저 앉아서 이야기하자 강태호가 모두를 소파로 안내했다. 서비츠는 은채 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강태호는 부엌에서 차와 쿠키를 가져왔다. 은채는 따뜻한 녹차와 버터 쿠키의 향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채야, 데이비드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혼자 지내고 있다고 들었어. 그게 사실이니? 은채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이런 질문은 위험할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들이 그녀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육원으로 보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그녀를 따라다녔다. 괜찮아, 은채야. 강태호가 안심시켰다. 데이비드는 널 도울 사람이야. 진실을 말해도 돼.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네,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데이비드가 부드럽게 물었다. 8개월 정도요. 데이비드와 강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시선을 교환했다. 5살 아이가 8개월 동안 혼자 거리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주로 어디서 지내니? 데이비드가 물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여기저기요. 요즘은 해운대 시장 뒤 컨테이너에서. 음식은 어떻게 구하니? 강태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가끔 좋은 분들이 주세요. 그리고 시장 쓰레기통에서. 은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서비치 놀란 표정으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은채야, 몰랐어.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정적인 표정으로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 이 아이는 즉시 도움이 필요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 같아.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법적 절차라는 말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그들이 그녀를 어디론가 보내려고 하는 걸까? 은채야, 데이비드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에게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하지만 먼저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네 꿈이 뭐니? 은채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꿈? 지금까지 그녀는 단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꿈을 꿀 여유조차 없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소망이 항상 있었다. 저는 그녀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책을 많이 읽고 수학을 배우고. 그리고 그녀는 주저했다. 그리고 서비치 격려했다. 그리고 따뜻한 집에서 자고 싶어요. 비가 와도 젖지 않고 추워도 떨지 않는 곳에서. 은채의 솔직한 고백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데이비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고 은채에게 미소 지었다. 은채야,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우선 너를 위한 임시 보호소를 마련할 수 있고 그 다음 학교에 등록하는 것도 도울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데이비드는 잠시 강태호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은채에게 시선을 돌렸다.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영원히 안전하고 사랑받는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게 내 일이거든. 가정? 은채의 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그 단어는 너무 크고 무거웠다. 데이비드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 은채야. 모든 아이는 가족이 필요해. 임시 위탁 가정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영구적인 입양 가족을 찾는 거야. 입양. 은채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가 그녀를 원할까? 그녀 같은 아이를, 거리에서 자란 먼지와 상처투성이인 아이를. 데이비드, 강태호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임시 위탁 가정을 찾기 전에 잠시 우리와 지내보는 게 어떨까? 은채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서비치 환하게 웃었다. 네, 은채가 우리 집에 살면 좋겠어요. 제 방 옆에 게스트룸 있잖아요. 데이비드는 놀란 듯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태호, 확실해? 갑작스러운 결정 같은데. 강태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다. 내 직감을 믿어. 은채는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서비치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거야. 데이비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절차상 몇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내가 임시 위탁 승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식 입양을 원한다면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고 있었다. 아침에는 버려진 컨테이너에서 일어났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집에 살게 될 수도 있다니. 은채야,
강태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우리 집에서 지내보고 싶니? 서빗과 함께. 은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대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럼 결정됐네. 데이비드가 환하게 웃었다. 내일 아침 서류 작업을 시작할게. 오늘 밤부터 은채는 여기서 지내도 될 것 같아. 서빗은 기쁨에 차서 은채를 껴안았다. 야호, 이제 우리 자매가 되는 거야. 강태호는 부엌으로 가서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서빗은 은채를 데리고 게스트룸으로 향했다. 여기가 내 방이 될 거야. 서빗이 문을 열었다. 은채는 숨을 들이쉬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다. 창문으로는 부산의 바다가 보였고 침대는 푹신해 보였다. 벽에는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고 작은 책장에는 몇 권의 책이 꽂혀 있었다. 여기 정말 제가 쓸 수 있어요? 은채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응, 이제 내 방이야. 서빗이 확신의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일 함께 꾸밀 거야. 네가 좋아하는 색은 뭐야? 저 노란색이요. 은채가 수줍게 대답했다. 어머니의 노란 한복이 생각났다. 좋아. 내일 노란색 침대 커버랑 커튼을 사러 가자. 아빠가 허락하실 거야. 은채는 조심스럽게 침대 모서리에 앉았다. 너무 부드러워서 거의 눈물이 날 것 같았다. 8개월 동안 그녀는 딱딱한 바닥이나 얇은 담요 위에서 잠을 청했다. 이런 편안함은 꿈에서나 상상했던 것이었다. 서빗은 옷장을 열었다. 일단 내 옷을 몇 개 빌려줄게. 나보다 좀 마르지만 괜찮을 거야. 그녀는 분홍색 파자마 세트를 꺼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면 소재였다. 오늘 밤엔 이거 입어. 내일 새 옷 사러 갈 거니까. 은채는 파자마를 받아들고 천천히 얼굴을 쓸어내렸다. 꿈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부드러운 천의 감촉은 너무나 생생했다. 서빗차, 은채야, 저녁 먹자. 강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두 소녀는 부엌으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풍성한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 그리고 갓 지은 밥. 은채의 입에서 침이 고였다. 이렇게 풍성한 식사는 평생 처음이었다. 앉아, 은채야. 강태호가 의자를 빼주었다. 오늘은 네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을 축하하는 특별한 날이야. 데이비드도 함께 자리에 앉았다. 내일 아침에 은채의 물건을 가지러 가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갈까?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별로 가져올 게 없어요. 보자기에 다 있어요.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5살 아이의 모든 소유물이 작은 보자기 하나에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괜찮아. 강태호가 분위기를 밝게 바꿨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니까. 모든 것을 새로 준비할 거야. 식사가 끝나고 은채는 생전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했다. 거품 목욕이라는 것도 처음 경험했다. 서빗이 옆에서 도와주며 샴푸와 비누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목욕을 마치고 분홍색 파자마를 입은 은채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깨끗하게 씻은 머리카락이 반짝였고 얼굴에서는 거리의 먼지가 사라졌다. 자, 이제 자러 가자. 강태호가 은채를 침대로 안내했다. 부드러운 이불 속으로 들어가자 은채는 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몸이 푹 가라앉는 느낌, 베개의 폭신함, 이불의 따뜻함,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은채야. 강태호가 침대 옆에 앉았다. 편안히 자. 이제 넌 안전해. 고맙습니다.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꿈꾸고 있는 게 아닐까요? 강태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꿈이 아니야. 내일 아침에도 여기 있을 거야. 약속해. 그는 은채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 순간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이후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런 다정함을 보인 적이 없었다. 잘 자, 은채야. 강태호가 조용히 방을 나갔다. 어둠 속에서 은채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문으로는 별빛이 들어왔고 멀리서 바다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보자기를 꼭 껴안았다. 그것은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고리였다. 엄마, 그녀가 속삭였다.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은채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순간 혼란스러웠다. 컨테이너의 차가운 바닥이 아닌 부드러운 침대 위였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산 바다의 푸른빛이 방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꿈이 아니었구나.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살짝 열자 부엌에서 음식 냄새가 풍겨왔다. 달콤한 계란 향과 구수한 밥 냄새. 은채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다. 은채야, 일어났니?
서비치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다. 강태호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고 서비치는 테이블을 차리고 있었다. 좋은 아침. 은채야. 강태호가 미소 지었다. 잘 잤니? 은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푹신해서 이상했어요. 강태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곧 익숙해질 거야. 손 씻고 와서 아침 먹자. 테이블 위에는 풍성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따끈한 밥, 된장국, 계란말이, 소세지, 구이, 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은채는 이런 아침 식사를 본 적이 없었다. 어서 먹어, 은채야. 서비치 그녀의 밥 공기에 밥을 가득 담아주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다. 손이 약간 떨렸다. 이렇게 풍성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천천히 먹어도 돼. 강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 내 것이니까. 은채는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국이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갔다.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고였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먹었던 맛이었다. 맛있어? 서비치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은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북받쳐 말을 할 수 없었다. 오늘 계획이 많아. 강태호가 말했다. 먼저 데이비드를 만나서 서류 작업을 하고 그 다음 은채의 새 옷을 사러 갈 거야.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도 받아야 해. 은채는 젓가락을 멈추었다. 병원이요? 응, 괜찮아. 강태호가 안심시켰다. 그냥 네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거야. 아프지 않을 거야. 은채는 불안하게 입술을 깨물었다. 병원은 그녀에게 무서운 곳이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계속 옆에 있을게. 서비치 은채의 손을 잡았다. 무서워하지 마. 아침 식사 후 세 사람은 함께 출발할 준비를 했다. 은채는 서비치의 옷을 빌려 입었다. 청바지와 티셔츠, 그리고 작은 운동화. 모두 그녀에게는 약간 컸지만 낡은 한복보다는 훨씬 편안했다. 보자기는 어디 있니? 강태호가 물었다. 은채는 침대 아래에서 소중히 보관한 보자기를 꺼냈다. 강태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이걸 잘 보관하자. 네 소중한 물건들이니까. 그의 말에 은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그녀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겼다. 비록 그것이 남들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일지라도. 현관문을 나서기 전 강태호가 갑자기 멈춰섰다. 잠깐, 빠진 게 있어. 그는 서랍에서 작은 가방을 꺼내 은채에게 건넸다. 이건 내 첫 선물이야. 은채는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작고 예쁜 핑크색 지갑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지갑 안에는 새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이제 내 돈이야. 강태호가 말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 하지만 이건 네가 직접 쓸 수 있는 용돈이야. 은채는 지갑을 꼭 쥐었다.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돈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선택의 자유 그리고 존중의 상징이었다. 부산의 번화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은채는 창밖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는 이 거리를 걸어 다녔다. 배고프고 외롭고 두려웠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따뜻한 차 안에서 새 가족과 함께 미래를 향해 가고 있었다. 서비치 은채의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해? 은채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냥 이게 다 꿈 같아서. 꿈이 아니야. 서비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강태호는 백미러로 두 소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 작고 특별한 소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겠다는 약속. 데이비드는 부산 가정법원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은채는 낯선 환경에 긴장하여 서비치의 손을 꼭 붙잡았다. 안녕 은채야. 데이비드가 친절하게 인사했다. 오늘 기분이 어때? 좋아요. 은채가 작게 대답했다. 강태호가 데이비드와 인사를 나눈 후 서비치에게 부탁했다. 서비차 은채랑 잠시 간식 좀 먹으러 갈래? 아저씨랑 아빠가 어른들 이야기를 해야 해서. 서비츠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채의 손을 잡아 카페 구석의 디저트 코너로 데려갔다. 두 소녀가 떠나자 강태호와 데이비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어떻게 됐어? 강태호가 물었다. 데이비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은채의 신원을 확인했어. 이름은 김은채. 5년 전 부산에서 태어났어. 어머니는 김혜련. 아버지는 불명이야. 불명이라고. 출생신고서에 아버지 이름이 없어. 미혼모였던 것 같아. 데이비드가 한 장의 서류를 밀어주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신원이야. 강태호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은채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김혜련, 부산대 음대 출신, 프랑스 유학.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10년 전까지 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 프랑스에서 공부한 후 한국에 돌아왔을 때는 부산시향의 일원이었지. 하지만 은채를 임신한 후 모든 기록이 사라져. 가족들과 절연한 것 같아. 강태호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은채는? 그래, 음악가의 딸이야. 어쩌면 그 재능을 물려받았을지도 몰라. 강태호는 서빗과 은채를 바라보았다. 서빗이 케이크를 은채에게 먹여주며 웃고 있었다. 두 소녀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마치 자매 같았다. 혜련 씨의 가족은? 강태호가 물었다. 찾았어.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어. 김준호 은채의 외할아버지야. 은행장 출신의 부유한 사업가지. 데이비드가 또 다른 서류를 건넸다. 하지만 그들은 혜련이 집을 나간 후 연락을 끊었어. 은채의 존재도 모를 거야. 강태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에게 연락해봤어?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먼저 너와 상의하고 싶었어. 법적으로는 은채의 외가가 우선적 보호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이 은채를 받아들일지 혹은 은채에게 좋은 환경이 될지는 불확실해. 강태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일단 내가 임시 위탁부모가 되는 절차부터 진행해. 그동안 외가 상황을 더 알아봐야겠어. 알았어. 이 서류들에 서명해주면 오늘부터 은채의 법적 임시 보호자가 될 수 있어. 강태호는 펜을 들고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은채의 과거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아픈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은채에게 말할 거야? 데이비드가 물었다. 아직은 아니야.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그리고 은채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두 소녀가 디저트 접시를 들고 돌아왔다. 은채의 입게는 초콜릿 자국이 묻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찾던 아이가 이제는 카페에서 디저트를 즐기고 있었다. 다 먹었어요? 서빗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은채가 티라미수를 처음 먹어봤대요. 강태호는 은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맛있었니? 은채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네,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데이비드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모든 절차가 끝났어. 이제 은채는 공식적으로 강태호 교수의 임시 보호 아래 있게 됐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채가 물었다. 그건 데이비드가 은채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혔다. 이제 강태호 선생님이 내 임시 아빠가 된다는 뜻이야. 적어도 더 좋은 영구적인 가정을 찾을 때까지는. 은채의 눈이 커졌다. 영구적인 가정요? 그래, 은채야. 강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야. 지금은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면 돼. 카페를 나와 그들은 대형 쇼핑몰로 향했다. 은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기 위해서였다. 옷, 신발, 학용품, 그리고 장난감까지. 쇼핑몰에 들어서자 은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렇게 큰 건물을 본 적이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 밝은 조명, 화려한 상점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괜찮아? 강태호가 은채의 손을 잡았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작은 손이 강태호의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낯선 환경에서의 불안함이 느껴졌다. 시업 번째로 뭘 사고 싶어? 서빗이 물었다. 은채는 잠시 생각했다. 연필이요. 그리고 공책. 강태호와 서빗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장난감이나 옷을 먼저 고를 텐데. 물론이지. 강태호가 미소 지었다. 문구점으로 가자. 문구점에서 은채는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다. 다양한 색깔의 연필, 깨끗한 공책, 반짝이는 지우개들. 그녀는 한참 동안 각 물건을 경외심을 가득 담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원하는 것 다 골라도 돼. 강태호가 말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가장 기본적인 연필 세트와 얇은 공책을 집었다. 서빗이 웃으며 그것들을 도로 진열대에 돌려놓았다. 아니야, 은채야. 이런 걸 골라야지. 서빗이 화려한 색연필 세트와 두꺼운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이것도, 마카, 형광펜, 스티커까지 바구니에 담았다. 은채는 놀란 눈으로 바구니가 가득 차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녀의 것이 될까?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은채의 새 방은 완전히 달라졌다. 노란색 침대 커버와 커튼이 방을 밝게 물들였고 책장에는 새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정돈된 문구류들, 옷장에는 새 옷들이 걸려 있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은채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응, 다 내 거야. 서비치 환하게 웃었다. 방 마음에 들어 은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태호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은채야, 괜찮니?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은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너무 좋아서요. 제가 이런 걸 가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태호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작은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은채야, 모든 아이는 따뜻한 집과 깨끗한 옷, 그리고 책을 가질 자격이 있어. 네가 특별히 감사할 필요는 없단다. 그날 밤 은채는 새 잠옷을 입고 새 이불 속에 누웠다. 벽에는 작은 노란 별 모양 조명이 은은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서비치 무서울까봐 준비해준 것이었다. 첫 주는 적응의 시간이었다. 은채는 집안의 규칙과 일상을 배웠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그리고 강태호가 대학에 출근하는 동안 가정부 박 여사가 두 소녀를 돌보는 일정이었다. 박 여사는 60대의 친절한 여성이었다. 은채는 처음에 그녀를 경계했지만 박 여사의 따뜻한 성품은 곧 그녀의 마음을 열게 했다. 은채야, 이리 와봐. 박 여사가 부엌에서 불렀다.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줄게. 은채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박 여사는 그녀에게 작은 앞치마를 둘러주었다. 우리 은채가 솜씨가 좋구나. 박 여사가 은채의 섬세한 손놀림을 보고 칭찬했다. 어디서 이렇게 부지런한 손을 배웠니?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다. 박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연민이 깃들었다. 대신 그녀는 은채에게 요리의 기본을 가르쳤다.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 그리고 반찬 만드는 법. 서비치는 요리에 관심이 없었지만 은채는 열정적으로 배웠다. 그녀에게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방법이자 어머니와의 연결고리였다. 일주일이 지나자 은채는 이 새로운 환경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끔 밤중에 악몽을 꾸고 깨는 일이 있었다. 꿈에서 그녀는 다시 거리로 돌아가 있었고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곤 했다. 그런 밤이면 서비치 은채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와 함께 누웠다. 두 소녀는 손을 꼭 잡고 함께 잠이 들었다. 서비치의 존재는 은채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둘째 주가 시작되었을 때 강태호는 은채를 불러 앉혔다. 은채야, 이제 학교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채의 눈이 반짝였다. 학교요? 응, 내 나이면 이미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야 해. 그리고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될 거야. 은채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학교에 간다는 것, 그것은 그녀의 가장 큰 소망이었다. 다음 주부터 서비치랑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게 어떨까? 원장 선생님과 이야기해뒀어. 너를 기꺼이 받아주실 거야.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제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 지능 수준을 보면 오히려 유치원 과정은 너무 쉬울지도 몰라.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서비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 펄쩍 뛰었다. 야호, 은채가 우리 유치원에 온대. 내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거야. 그날 오후 강태호는 은채를 데리고 서비치의 유치원을 방문했다. 해바라기 유치원이라는 밝은색 간판이 걸린 아담한 건물이었다. 은채는 긴장으로 강태호의 손을 꼭 쥐었다. 원장 선생님은 친절한 미소를 지닌 중년 여성이었다. 안녕, 은채야. 나는 김수정 원장이야. 우리 유치원에 온 것을 환영해. 은채는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은 은채를 데리고 유치원을 둘러보았다. 알록달록한 교실, 작은 도서관, 놀이터까지. 모든 것이 은채에게는 신기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은채가 특별한 상황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강태호에게 말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강태호는 고마움에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은채는 매우 똑똑한 아이예요. 단지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필요할 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채는 평소보다 조용했다. 강태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슨 생각해, 은채야? 은채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요. 강태호는 이해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어. 하지만 금방 친구들을 사귀게 될 거야. 서비치도 도와줄 거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은채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기억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말해줘.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가족.
그 단어가 은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다. 어머니 이후로 그녀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다. 유치원 첫날, 은채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다. 강태호가 사준 새 원복을 조심스럽게 입고 머리카락도 깔끔하게 빗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몇 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건강한 혈색이 돌고 눈에는 생기가 돌았다. 은채야, 긴장하지 마. 서비치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반 친구들 다 착해. 아침 식사 후 강태호가 두 소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다. 교문 앞에서 은채는 잠시 머뭇거렸다. 실제로 학생으로서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괜찮아, 은채야. 강태호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밀었다. 넌 할 수 있어. 교실에 들어서자 여러 아이들의 시선이 은채에게 쏠렸다. 선생님이 그녀를 소개했다.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요. 이름은 김은채예요. 모두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안녕, 은채야. 아이들이 합창했다. 은채는 깊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정중한 인사에 선생님이 놀란 듯 눈썹을 들어올렸다. 대부분의 유치원생들과는 다른 성숙함이었다. 첫날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지나갔다. 서비치 계속 은채 곁을 지켜주었고 몇몇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질문을 했지만 크게 불편한 상황은 없었다. 오히려 은채의 조용하고 사려 깊은 성격이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은채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학교 시간에 선생님이 강태호에게 말했다. 오늘 수업 중에 보여준 집중력과 이해력이 또래보다 훨씬 뛰어나요. 강태호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네, 은채는 독학으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실 제가 배울 점이 더 많을 정도죠. 그날 저녁 강태호는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은채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유치원 첫날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다. 은채야, 오늘 어땠어? 강태호가 물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좋았어요. 선생님이 친절하셨고 다른 아이들도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다고? 다들 은채한테 관심 많았잖아. 서비치 끼어들었다. 특히 민지는 은채랑 짝꿍하고 싶다고 계속 졸랐어. 은채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누군가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후 강태호가 은채를 서재로 불렀다. 그곳에는 데이비드가 앉아 있었다. 은채는 긴장했다. 어른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었다. 은채야, 앉을래? 강태호가 소파를 가리켰다. 은채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강태호와 데이비드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은채야, 데이비드가 입을 열었다. 내 외가 쪽 가족에 대해 알고 싶니? 은채의 눈이 커졌다. 외가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말씀이세요? 그래. 강태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의 부모님이야. 그들은 아직 부산에 살고 계셔. 은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머니는 가족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가끔 멀리 있는 가족이 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우리가 그분들께 연락했어.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존재를 알려드렸지.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분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강태호와 데이비드가 다시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은채는 답을 읽을 수 있었다. 처음에는 놀라셨어. 강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이제야 들으셨거든.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분들은 저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야. 은채야. 데이비드가 서둘러 설명했다. 단지 시간이 필요하신 거야. 네 외할아버지는 매우 엄격하신 분이고 네 어머니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었거든. 강태호가 은채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 네 외할머니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셔. 이번 주말에 만남을 약속하셨어. 은채는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외가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기대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들이 그녀를 어떻게 대할까? 그들은 어머니를 왜 내쫓았을까? 걱정하지 마, 은채야. 강태호가 그녀의 작은 손을 잡았다. 내가 함께 갈 거야. 그리고 기억해.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은채의 마음이 놓였다. 강태호와 서비치 이제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어. 데이비드가 말했다. 내 어머니가 혹시 바이올린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니? 혹은 음악에 관해? 은채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 엄마가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죠. 그리고 종종 멜로디를 흥얼거리셨어요. 제가 잠들 때까지.
혹시 이런 멜로디였을까? 데이비드가 휴대폰을 꺼내 클래식 음악을 틀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 2번 중 한 부분이었다. 은채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네, 엄마가 자주 이 노래를 흥얼거리셨어요. 이게 뭐예요? 강태호와 데이비드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은채야, 강태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어머니는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였어.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부산시향에서 연주했지. 네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은채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유명한 음악가였다니. 그녀가 알던 어머니는 그저 길에서 구걸하는 불쌍한 여인이었는데 그럼 왜 엄마는? 질문을 끝마치지 못했다. 우리도 아직 모든 이야기를 다 알지 못해. 데이비드가 설명했다. 하지만 네 외할머니를 만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은채는 잠들기 전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다. 거리에서의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손짓은 항상 우아했고 말투는 교양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부르던 자장가의 아름다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엄마, 은채가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엄마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왜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났다. 은채는 그중 가장 밝은 별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그곳에서 어머니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다. 토요일 아침, 은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외할머니를 만나는 날이었다. 강태호가 고르고 고른 옷을 입혔다. 단정한 하늘색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 그리고 작은 구두까지. 머리카락은 서비치 정성껏 빗어 리본으로 묶어주었다. 너무 예뻐. 서비치 감탄했다. 공주님 같아. 은채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이렇게 차려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긴장돼? 강태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기대, 두려움, 그리고 슬픔까지. 괜찮아, 은채야. 내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강태호가 안심시켰다. 서비츠는 집에 남기로 했다. 첫 만남은 조용하고 사적인 자리가 좋을 것 같다는 강태호의 판단이었다. 그들은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경비원이 공손히 인사하고 방문자 명단을 확인했다. 은채는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압도되었다. 잘 가꾼 정원, 분수대, 대리석 바닥. 이런 곳에 그녀의 외가 가족이 산다니.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세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데이비드의 말로는 매우 우아하고 품이 있는 분이라고 해. 하지만 엄격한 외할아버지와 달리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 32층에 도착하자 강태호는 은채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준비됐니?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호가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하얀 한복을 입은 우아한 노부인이 서 있었다. 그녀의 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움이 느껴졌다. 노부인의 눈이 은채에게 고정되었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놀라움이 스쳤다가 곧 깊은 감정이 어렸다. 혜련아.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강태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김 여사님, 이쪽은 은채입니다. 혜련 씨의 딸이에요.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은채의 얼굴을 감쌌다. 정말 혜련이를 빼닮았구나. 눈도 코도 그 표정까지. 은채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외할머니. 노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들어오거라, 은채야. 할머니가 차 한 잔 대접할게. 집안은 은채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웅장했다. 높은 천장, 고급스러운 가구들, 벽에 걸린 유화들. 특히 거실 한쪽 벽에는 대형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유리 케이스 안에 바이올린이 전시되어 있었다. 앉으렴. 노부인이 소파를 가리켰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너무 고급스러운 소파에 앉는 것이 어색했다. 강태호도 그녀 옆에 자리 잡았다. 차 좀 가져올게요. 노부인이 말했다. 강태호가 일어섰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 여사님. 은채야, 잠시 기다려줄래? 두 어른이 부엌으로 향하자 은채는 주변을 살펴보았다. 테이블 위에는 사진첩이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열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긴 머리카락을 가진 아름다운 여성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은채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즉시 알아보았다. 어머니였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지친 모습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달랐다. 이 사진 속 여성은 빛나고 있었다.
자신감에 차 있었고 우아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다. 어머니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 프랑스로 보이는 배경 앞에서 미소 짓는 모습. 은채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삶을 보고 있었다. 그게 내 어머니란다. 은채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노부인이 차 트레이를 들고 돌아와 있었다. 강태호가 그 뒤를 따랐다. 엄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부인은 은채 옆에 앉아 천천히 사진첩의 페이지를 넘겼다. 혜련이는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 내 나이 때 이미 바이올린을 시작했지. 모두가 그녀의 미래를 기대했단다. 그런데 은채가 망설이다 물었다. 왜 엄마는? 거리에서 노부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란다. 혜련이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었어. 내 외할아버지의 엄격한 규칙과 기대를 견디기 힘들어했지. 강태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은채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노부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혜련이가 집을 나갈 때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저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짧은 편지만 남기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지. 은채의 존재도 오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몰랐단다. 은채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의 존재는 이 가족에게 완전히 비밀이었던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은채가 물었다. 노부인의 표정이 경직되었다. 네, 외할아버지는 아직 이 만남을 모르신다. 해외 출장 중이시거든. 돌아오시면 이야기 드릴 생각이야. 강태호는 은채의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김 여사님, 은채가 지금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임시 보호자가 되어 있고요.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데이비드 씨가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은채를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외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2주가 흘렀다. 은채는 이제 유치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서빗과 다른 아이들과도 친해졌다. 매주 토요일마다 외할머니를 방문하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외할아버지는 만나지 못했다. 여전히 해외 출장 중이라고 했다. 그날 아침 강태호는 은채를 서재로 불렀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이 진지했다. 은채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강태호가 은채를 무릎에 앉혔다. 지금 네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건 임시적인 위탁보호 상태야. 앞으로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야 하는데. 은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는 이미 이곳이 자신의 영구적인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다시 떠나야 하는 걸까? 내가? 강태호가 잠시 말을 고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 법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입양하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은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물론 내 외가 가족과도 이야기해봐야 해. 하지만 무엇보다 네 의견이 중요해. 강태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빗도 이미 동의했어. 네가 우리 가족이 되면 좋겠대.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말없이 강태호의 품에 안겼다. 가슴이 너무 벅차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건 네라는 뜻이겠지. 강태호가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좋아요. 제가 정말 강태호 아저씨의 딸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은채야. 앞으로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도 돼. 그 말에 은채는 더욱 강하게 강태호를 껴안았다. 아빠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낯설었다. 어머니는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도 아빠가 생긴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우선 데이비드의 도움으로 공식적인 서류 작업이 시작되었다. 가정법원 판사와의 면담, 가정환경조사, 그리고 심리평가까지. 은채는 여러 어른들 앞에서 질문에 대답해야 했다. 강태호 씨와 함께 사는 것이 어때요? 사회복지사가 물었다. 정말 좋아요. 은채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아빠는 항상 친절하고 서빗 언니도 저를 잘 돌봐줘요. 혹시 그리운 것이 있나요? 이전 생활에서? 은채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 엄마가 그리워요. 하지만 이제 제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 정말 행복해요. 입양 과정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은 외가, 가족과의 협의였다. 외할머니는 은채의 입양에 호의적이었지만 여전히 외할아버지의 의견이 남아있었다. 남편이 이번 주말에 귀국해요. 외할머니가 전화로 알려왔다. 은채를 데려와 주세요. 만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강태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괜찮으시겠어요?
김 회장님이 은채의 존재를 받아들이실지. 걱정 마세요, 교수님. 제가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혜련이의 죽음이 남편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손녀의 존재는 그에게 위안이 될 거예요. 그 주말, 은채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차려입고 외가를 방문했다. 서빗도 함께였다. 서빗은 은채에게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긴장 마, 은채야. 서빗이 은채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옆에 있을게. 현관문을 열자 외할머니와 함께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노인이 서 있었다. 그의 하얀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이 은채를 압도했다. 외할아버지였다. 노인의 시선이 은채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엄격함, 놀라움, 그리고 무언가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혜련이를 빼닮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감정이 묻어났다. 은채는 깊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노인은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 천천히 앞으로 나와 은채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키가 커서 무릎을 꿇어도 은채와 눈높이가 비슷했다. 내가 혜련이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그 아이가 집을 나갔고 결국 이렇게 됐어. 은채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외할아버지의 슬픔에 찬 눈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네가 우리 곁에 있어 다행이구나. 외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실에 모두 앉았을 때 강태호가 은채의 입양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다. 김 회장님, 제가 은채를 입양하려고 합니다. 물론 김 회장님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할아버지의 눈썹이 올라갔다. 입양이라 이나 방안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은채는 불안하게 손가락을 꼬았다. 외할아버지가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 은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군. 외할아버지가 은채를 바라보았다. 모든 시선이 은채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다. 저는 강태호 아빠와 서빗 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자주 보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외할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다. 그의 눈가의 주름이 깊게 패였다. 현명한 아이로구나. 그가 마침내 미소 지었다. 그래, 그게 좋겠다. 강 교수가 너를 입양하고 우리는 자주 만나자. 방 안의 긴장이 풀어졌다. 강태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외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강태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니, 내가 고마워해야지. 외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내 손녀를 구해주셨으니 말이야. 그날 저녁, 은채와 서빗은 외할머니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외할아버지는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며 때때로 은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이제 희망도 함께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거리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개의 가정이 있었다. 새로운 아빠와 언니,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따스한 봄날, 부산 가정법원 앞에 은채, 강태호, 서빗이 서 있었다. 은채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에는 서빗이 직접 골라준 반짝이는 핀을 꽂았다. 오늘은 입양 최종 심리 날이었다. 긴장돼. 강태호가 은채의 작은 손을 잡았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늘 이후로 그녀는 공식적으로 강가의 일원이 된다. 이제 더 이상 김은채가 아닌 강은채로 불리게 될 것이다. 법원 건물로 들어서자 데이비드가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표정은 밝았다. 모든 준비가 됐어요. 데이비드가 말했다. 이미 판사님께 모든 자료를 제출했고 오늘은 형식적인 심리만 남았습니다. 법정은 은채가 상상했던 것보다 덜 위압적이었다. 친근한 분위기의 작은 방이었고 중년의 여성 판사가 따뜻한 미소로 그들을 맞았다. 안녕하세요, 은채야. 판사가 은채에게 직접 말을 걸었다. 오늘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니? 은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강태호 아빠가 저를 법적으로 입양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제 이름이 강은채로 바뀌게 돼요. 판사는 감탄한 듯 은채를 바라보았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리고 너는 이것을 원하니? 네, 정말 원해요. 은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판사는 미소 지으며 서류에 서명했다.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할게. 오늘부로 김은채는 강은채가 되었으며 강태호 씨는 은채의 법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빗이 기쁨에 차서 소리쳤다.
야호, 이제 진짜 언니랑 동생이 됐다. 강태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은채를 품에 안았다.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됐구나, 은채야. 법원을 나서자 놀랍게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외할머니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외할아버지는 작은 선물 상자를 손에 쥐고 있었다. 축하한다, 은채야. 외할아버지가 상자를 건넸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작은 바이올린 모양의 금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내 어머니의 것이었단다. 외할머니가 설명했다. 첫 콩쿠르에서 우승했을 때 선물로 받은 거야.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의 유품을 받게 되다니.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만졌다. 제가 끼어도 될까요? 외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이제 내 것이란다. 강태호가 은채를 도와 목걸이를 채웠다. 작은 바이올린이 은채의 가슴에 반짝였다. 이제 어디로 갈까? 강태호가 물었다. 특별한 날인데 특별한 곳에서 축하하면 좋겠어. 서비치 신나게 외쳤다. 해운대 해변에 가요. 날씨도 좋은데 피크닉하면 어때요? 모두가 동의했다. 해운대 해변에 도착하자 따스한 햇살이 바다를 반짝이게 했다. 강태호는 준비해온 돗자리를 폈고 외할머니는 도시락을 펼쳤다. 은채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곳과 가까웠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그 차가운 겨울날 이후로 은채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무슨 생각해, 은채야? 서비치 그녀 옆에 앉았다. 그냥 엄마가 보고 계실까 궁금해.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다. 서비치는 은채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물론이지. 언니는 엄마가 저 하늘에서 너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 네가 행복한 걸 보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은채는 미소 지었다. 가슴 속에서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감싸는 사랑과 희망이 있었다. 점심을 먹은 후 강태호가 작은 케이크를 꺼냈다. 그 위에는 강은채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쓰여 있었다. 축하해, 우리 딸. 강태호가 말했다. 모두가 은채를 위해 박수를 쳤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촛불을 불었다. 소원을 빌었다. 엄마, 저 행복할게요. 지켜봐 주세요. 오후 늦게 모래사장에서 놀던 중 은채는 잠시 혼자 바다로 걸어갔다. 작은 파도가 그녀의 발을 간지럽혔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배를 꺼냈다. 아침에 몰래 접은 것이었다. 그 위에는 사랑해요, 엄마라고 쓰여 있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종이배를 물 위에 띄웠다. 파도가 그것을 서서히 바다로 데려갔다. 그녀는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은채야, 사진 찍자. 서비치 불렀다. 은채는 돌아서서 새 가족에게로 달려갔다. 강태호, 서빗,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의 미소가 은채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카메라 앞에 선 은채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담겨 있었다. 한때 거리의 고독한 아이였던 그녀는 이제 사랑받는 딸이자 동생이자 손녀였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다. 그 순간 은채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고 느꼈다. 이것이 그녀의 집이었다. 이들이 그녀의 가족이었다. 그녀의 가슴에 달린 작은 바이올린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였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달이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새 가족의 사랑이 하나로 이어지는 상징이었다. 우리 집에 가자, 은채야. 강태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채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집에 가요.